전체 간격 기록법은 아까 어떤 행동일 때? 행동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행동이요. 그래서 만약 틱과 같이 순간적인 행동 같은 경우에는 행동의 발생을 과소 추정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지속적인 행동에 가장 적절하다. 키워드 가져가시죠. 반면에 부분 간격 관찰 기록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이거는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 기출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1회 발생이 중요할 경우에 사용한다라고 하는 09년도 초등 문제에서 나왔었던 기출 문장 한번 떠올려 주시면 좋겠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선생님들이 표 한번 꼭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뒤에 또 간격 기록법 나옵니다. STLMI인데 이거는 초등 가장 근접하게 나왔었던 초등 문제와 중등 문제 같이 보실게요. 딱 2번 나왔었거든요. 일단 STLMI 자체가 자기 결정을 교수하는 학습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STLMI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성 요소는 3가지입니다. 아까 학생 질문, 교사 목표, 교수적 지원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학생 질문은 학생의 주도권을 위해서 1인칭으로 표시하고요. 질문으로 시작한대요. 그래서 일단 질문을 사용하도록 하는 이유 한 가지는 아까 키워드가 뭐였죠? 자기 조정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LMI 특징. 학생이 질문을 하도록, 내가 무엇을 배웠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지?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것은 키워드 자기 주동적 문제 해결 전략을 지도하는 것이다. 다음에 제가 조금 꼬아두긴 했지만 니은에 들어갈 것은 교사의 목표잖아요. 다음에 STLMI 단계는 목표 설정, 과제 수행, 목표랑 계획을 수정하는 거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 학생 질문, 교사 목표, 교수적 지원 이 3단계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3가지 요소가 1단계, 2단계, 3단계 다 들어가 있어요. 학생 질문, 교사 목표, 교수적 지원. 학생 질문, 교사 목표, 교수적 지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등에서는 가장 최근에 여기는 마지막에 있는 이 학생 질문을 쓰는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웠던 것은 무엇이지? 라고 쓰는 빈칸 문제가 나왔었던 거고요. 중등에서는 이 단계 쓰는 문제가 나왔었던 거예요. 그럼 조금 더 확장해서 선생님들은 여기 있는 3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키워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단계 쓰시는 거 그래서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그다음에 특징 중에서 옳지 않은 거 이거 조금 어렵지 않았어요? 틀린 거 찾으시는 거? 제일 마지막 거예요. 어쨌든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이 전부 다 주도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장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 주도적 학습 전략을 사용한 것은 좋지만 모든 것을 다 혼자 할 수는 없고, 특정한 교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사의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낚을 때 좀 괜찮은 문장이라서 한번 내봤어요. 그 다음 선생님들 보시면 학생 질문이 총 단계마다 4가지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자세하게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STLMI 1단계의 목표는 이렇게 크게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각 단계마다 학생 질문이 총 4가지가 있어요. 4가지씩. 학생 질문 4가지, 2단계도 마찬가지로 4가지, 3단계도 4가지씩 있고요. 이러한 질문들을 위해서 교사 해결할 때 목표와 그다음에 이걸 달성하기 위한 지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카테고리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건 다 하실 수 있죠. 음운 변동 분석 결과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첫 음절에 나타난 오리를 2가지 찾으실 거예요. 오리를 코리로 했을 때 키역 발음하면 어떤 음운 변동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일단 첨가, 또 기시그마, 오케이. 그다음에 꼬리에서 토리가 된 것은? 오케이. 긴장음에서 긴장음이 빠진 거니까 탈긴장음화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또 기시금화 되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괜찮으세요? 아직까지 이거 잘 안 되신 분은 한번 체크하시죠. 일단 이완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기식음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다음에 긴장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만 있으면 좋겠지만 한자어를 써가지고 이완음은 평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기식음은 격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긴장음은 무겨울 경 써가지고 경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완음이 기역이면 기식음, 소리가 첨가된 것은 크, 그다음에 긴장음은 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긴장음에서
긴장음이 없어지는 것은 전부 다 탈긴장음화예요. 반면에 이렇게 보면은 소리가 추가된 거니까 기식음화, 똑같은 말인 거죠. 탈긴장음화 되었다, 기식음화 되었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근데 보통은 뭔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하면 탈긴장음화가 제일 먼저 쓰시는 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12번 문제 바로 보실게요. 12번 문제에서 그 오류 음운 변동 현상은 금방 찾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 첫 음절 나타난 거니까 파도니까 어떤 음화? 탈기식음화 또는 이완음화 되었다도 괜찮습니다. 탈기식음화 또는 이완음화 되었다. 또는 과자인데 과자 된 거니까 긴장음화 되었다라고 하는 것 봐주시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고은 교수님 책에서 그 표가 개정돼서 나왔거든요. 3판에서. 그래서 예전에는 이 긴장음과 기식음이 동화에 분류되어 있었는데 완전 따로 표에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짚어줄만 하다라고 되어가지고 기식음화, 탈기식음화, 긴장음화 이런 것들 잘 챙겨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시 봐주시고요. 변별, 자질, 접근법의 단계도 선생님들 기출문제에서 언급된 적 있었죠. 그래서 가져가시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확변, 훈, 전 이렇게 외우고 있었고 확인 단계에서가 이제 기출문장에 언급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확인 단계에서 일단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학생이 해당하는 어휘의 개념을 아는지부터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어휘에 대한 학생의 이해 정도를 먼저 본다라고 하는 것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죠. 변별, 자질, 접근법은 확변, 훈전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 확인 단계에서는 뭘 확인하는 거냐면 학생이 해당하는 어휘의 개념을 아는지, 뜻을 아는지를 먼저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학생 G에게 변별, 자질, 접근법을 적용한 이유가 뭘까요? 이러한 오류 패턴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읒 음소를 드라고 잘못 발음하고 있으니까 이 학생에게는 오류 패턴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해당하는 음소를 지도하게 되면 약간 전이의 효과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류 패턴 이런 것들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이런 오류의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오류 패턴을 보이고 있다 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별, 자질, 접근법. 그 다음에 변별, 자질, 접근법은 확변, 훈, 전이라고 하는 4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확인 단계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언어 인지적인 접근법의 하위 유형이니까 아동이 해당하는 어휘의 개념을 아는지부터 먼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변별, 자질, 접근법에서는 여기 확인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동이 해당하는 어휘를 아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돼요. 지금 내가 적용하고 있는 손, 논, 돈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는지부터 먼저 안 다음에 해당하는 손과 논을 결합시켜가지고 최소 또는 최대 대립상으로 지도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변별적 접근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단어를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지도한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적용된 일반화는 어떤 일반화 유형이었죠? 언어학적 일반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소 대립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거 잘 맞추셨을까요? 예시는 되게 많은데 선생님들 비음에 속해 있는 자음 뭐가 있죠? 비음에는 무, 느, 으죠. 무, 느, 으 이게 바로 비음이고 그 다음에 파찰음은 하나밖에 없죠. 한국어에서는 즈 계열. 그래서 즈, 쯔, 츠예요. 이걸 활용해서 특히 첫 음절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소 대립상을 활용하는 거니까 이걸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만들어 보시면 마, 자 이런 거 되겠죠. 마라고 하는 어떤 채소가 있고 자라고 하는 어떤 화경품이 있잖아요.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면서도 이거 하나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달라지는 거니까 최소 대립상 맞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저가 또 쓴 거 많죠? 물, 줄, 멍, 정, 만, 잔. 그다음에 단어도 괜찮아요. 나비, 자비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자질만 달라졌지만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모든 대립상도 다 답이 될 겁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응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바로 고은 교수님이 추가한 내용이죠. 이응은 첫 음소의 응은 음가가 없다고 치기 때문에 분절음의 개수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만 체크합시다. 바로 밑에 있는 옆쪽으로 오셔서
오리와 고리의 예시를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성이 이응이 오게 되면 음가가 없다라고 치기 때문에 비음, 무느으라고 제시했지만 이응으로 들어간 단어를 쓰시면 다 틀린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응과 기역, 오리, 고리 같은 경우에는 분절음의 수가 같지 않기 때문에 최소 대립상이 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최소 대립상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분절음의 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리, 꼬리 이거는 최소 대립상이에요. 괜찮으세요? 고리와 꼬리는 최소 대립상이죠. 똑같은 위치에 기역과 끼읓 이거의 차이로 인해서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오죠. 그다음에 똑같지만 이거는 이완음, 이거는 기시금이라고 긴장음이라고 하는 차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 대립상 맞아요.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신 분들 혹시나 이응 들어간 단어를 쓰셨다면 이거는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문제를 내봤어요. 그 다음 이거 잘 쓰셨을까요? 최소 대립상 찾으시는 거잖아요. 일단 단음절어여야 돼요. 체크하셨어요? 단음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첫 음절이 마찰과 비음 대조래요. 그러면 일단은 마찰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있을까요? 스, 흐, 비음은 무, 느, 응 이렇게 있죠. 비음. 그런데 초성, 이음, 음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응 제끼 쓰는 거 괜찮으세요? 보통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거 조건 3가지 기억해 보시면 동일한 분절음의 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초성, 이응이 오게 되면 절대 안 돼요. 괜찮으시죠? 그럼 나머지에서 시옷 같은 경우에는 치조음, 히읗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음, 무는 양수는, 느는 치조음이죠. 그러면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동일해야 되니까 같은 치조음의 위치에 있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옷과 니은밖에 안 돼요.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의미 있는 단어이면서도 단음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찾아봤어요. 나머지 선생님 쓰신 것도 다 될 수 있습니다. 소노, 손논, 산란, 세네 또 뭐였죠? 다 되겠죠 뭐? 네, 상당 어쨌든 시옷과 니은이 들어간 단음절어 단어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적용하는 문제 꼭 당황하지 말고 푸실 수 있으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능적인 방법 나타내는 거. 어떤 조건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키워드를 빠뜨리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원거리 시력 검사인데 한천석시 시력표인 것 같아요. 5m, 기준거리가 5m예요. 그런데 이걸 사용했을 때 이 학생의 시력을 왜 HM 50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것을 검사 거리와 시표 쓰라고 했으니까 키워드가 바로 뭐죠? 5m 시시력표 사용했을 때 1m 앞에서도 가장 큰 시표인 0.1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기능적인 방법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 괜찮으세요? 이렇게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준거리가 5m이지만 5m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앞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1m에서도 가장 큰 시표를 읽지 못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이 시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지수, 수동, 빛 방향 알기, 그다음에 광각, NLP라고 한 5가지로 나누게 되는 거죠. 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겠어요. 여기죠. 시시력표와 1m까지 근접해도 0.1 시표라고 하는 가장 큰 글자를 읽지 못할 경우에는 기능적인 방법 나타내는데 그 기능적인 방법이 바로 지수, 수동, 빛방향 알기, 광각, NLP라고 한 5가지가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교육적인 맹에 해당해요. 그렇죠? 그래서 기능적인 시력이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그것도 가끔 가다가 제시문에서 언급될 때가 있었고 예전에도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런 대도 쓰시는 거예요. 이거 틀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기출 되었더라고요. 최근에 이 관련된 점자 부분이요. 그런 대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 그런 대도를 보시면 이렇게 약어로 쓰실 수가 있고 해당하는 약어 뒤에 음절을 붙이는 건 가능하지만 앞에 붙이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도라고 하는 것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1, 1, 3, 4, 5, 2, 4, 1, 3, 6 이렇게만 채점을 할게요. 그 다음 충하 질문에서 이 학생의 안질환의 특징은 바로 피질 시각장애였고요. 이렇게 머리를 돌리거나 주변부 시야를 보는 이유는 주변부 시야가 양호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특징이었죠. 그래서 주변부 시야가 양호하다 이런 말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빨간색, 노란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동의 의미는 바로 뭐죠? 수동? 손의 움직임이잖아요. 그래서 흔드는 손의 움직임을 50cm 거리 내에서 볼 수 있는 시력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HM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의미 해석하는 것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는 손가락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정도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그것도 한 번쯤 나올 법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점자를 읽을 때 보통은 왼손으로 읽어요. 그 이유는 뭐였죠? 오른손으로는 촉지하기 위해서. 근데 요즘에 누가 점자판을 찍어요, 그쵸? 그래서 요즘에는 전부 다 점자 전부 단말기로 양손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손 촉지의 장점과 이런 것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손 역할, 양손을 촉지할 때 오른쪽 손이 하는 역할은 바로 뭐였죠? 안내하는 역할, 다음 줄을 안내하는 역할과 끝부분의 점자를 읽어주기 때문에 반 정도 읽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읽기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른손, 즉 양손 촉지를 같이 사용할 때의 장점들이었어요. 그 정도 가져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탈기출이지만 문제를 내보았습니다. 이 정도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론책 실어드렸으니까요. 점자 읽기와 관련해서 양손 촉지. 그 다음 이러한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안에서도 5가지 그 영역이 있는데요. 뭐였죠? 이거 혹시 외우신 분도 계세요? 보행훈련, 일상생활, 대인관계, 기능시각, 보조공학 이런 것들을 지도하는 것이 바로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이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을 가르치는, 활용하는 시간은 바로 언제? 교과군별 증감시술을 활용해가지고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을 해요. 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시각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이러한 내용들을 지도하게 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이니까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이고 청각장애 학생이라면 농인의 생활과 문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였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군별 증감시술을 활용해서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을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해서 편성한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써주시면 좋겠네요. 이거는 아직 중등에서 안 나왔고 초등에서 언급됐었거든요. 그래서 중등 선생님들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두 번째, 검사에서 여기 있는 국립특수교육원 나이스 K 액트라고 하는 것, B 액트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카이스, 카이제, 베트 이것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카이제 베트는 학습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만 5세에서 14세 연령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읽기, 쓰기, 수학이라고 하는 3가지 영역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칭만 바뀌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거의 바뀌지 않아서 그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이제 베트에서 여기는 나이스 B 액트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정도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검사 결과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100분이 학력 지수, 학년 규준, 학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요. 100,15의 표준 점수로 검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사회 성숙도 검사는 유일하게 제가 이제 참여 못하나 보다. 이제 못하는 검사 도구이고 이제 만 30세까지 측정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6가지 영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는 K-윕시라고 하는 유아용 웩슬러 지능 검사와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는 K-위스크가 달랐거든요. 지표들이. 그런데 이제 K-위스크5로 넘어오면서 그 지표가 똑같아졌어요. 유아에서는 원래 똑같았거든요. 이제 K-위스크5 아동 청소년도 유아랑 똑같은 지표로 바뀐 것이 조금 의미가 있어서 특히 예전 4파 K-위스크4는 4가지 뭐였죠? 지, 작초였어요. 언어 이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였는데 여기 있는 지각 추론 지표가 시 공간과 유동 추론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 추론 지표라고 하는 건 좀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마 좀 낯설었던 부분이 바로 여기일 겁니다. 효과적인 지원 체계라고 하는 거 봤을 때 12차 정의구나 캐치하시면 될 것 같고 지원 체계의 특징을 총 4가지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중심적이고 포괄적이고 협응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다라고 하는 특징 맞는 말이거든요. 이 부분은 3판에서 추가되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일단 지원 강도에 따른 유형 중에서 간제 확정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는 11차 정의부터는 이러한 강도에 따른 분리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러한 강도에 따른 분리보다는 다차원적인 분류를 한다.
그래서 특히 이 다차원적 분류를 위해서는 SIS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원에 대한 빈도, 일일 지원 시간, 그다음에 지원 유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특히 지원 유형과 관련해서는 이거죠. 지원 유형은 예전처럼 뭐 강제 확전 이런 게 아니라 관리 감독이 필요한 수준, 또는 언어적 지원이 필요한 수준, 부분적인 신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수준, 또는 전반적 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수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어떤 지원 유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추가되는 부분이 2021년도 AAIT에서 제시한 효과적인 지원체계 특징이라고 해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원체계는 이러한 특징을 지녀야 된다, 개인 중심적이다, 즉 이거는 정말 개별화된 어떤 지원 요구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타당한 표준화된 도구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지원 요구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근거해서 굉장히 개별화된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개인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포괄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얼핏 보면 약간 개인이랑 좀 반대되는 것 같잖아요. 포괄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 더 개인의 어떤 선택 및 자율성을 포괄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합된 환경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어떤 지원에 대해서 포괄하고 있는 것. 그래서 자연적 지원과 그다음에 특화된 지원, 이런 것들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의 의미로 포괄적인 지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 그다음에 협응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제공되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성과 지향적이다라고 하는 것 의미는 특히 개인적인 성과의 지표로, 여기서 AAITD 2021년에서는 인간 기능성의 다차원적인 모델, 지적 건찬맥의 성과 지표를 좀 더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는데, 이거는 책에 실려있지 않더라고요. 찾아봤는데 아직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맥락만, 이 워딩만 조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과 지향적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AAITD에서는 지원과 관련된 지적 건찬맥에 관련된 각각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전환교육의 모형을 쓰라고 했는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이거 모든 강의책 다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특히 교육 내용에 중점을 둔 전환교육 모형으로서 5가지 영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중심의 계획, 그다음에 이러한 전환교육의 어떤 모형에서 가족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구조와 속성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기관 간의 협력, 학생 개발, 이런 5가지 영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콜러의 종합적인 학생 서비스 모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추가해 주시죠. 여기 있는 콜러의 혼합형 진로 교육 모형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특히 제가 좀 괜찮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학교에서 어떤 교육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모형이다라고 하는 게 좀 강조되어 있었고, 전환을 교육으로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환도 교육의 일부분으로 치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모형이라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실제 모든 강론책에서 다 콜러 들어있거든요. 콜러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콜러는 특히 5가지 영역을 강조하고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번은 학습장애 문제로 아까 우리가 정밀 교수가 교사 중심의 행동주의적 접근이었다면, 여기 있는 상보적 교수는 학생 중심의 인지주의적 접근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기 주도적으로 교사와 함께 질문하고 이렇게 소집단 형태의 수업을 해가면서 점차 교사의 주도권이 학생에게 이양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학생이 주도권을 가지는 이런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예질 요명이라고 하는 것 읽어보시면 나와 있고, 특히 이 명료화하기 전략이 2번 정도 나왔었죠, 초등에서. 그래서 명료화하기는 뭘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 외웠었는데 이거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질, 요, 명 하잖아요. 이 예측하기, 질문 답하기, 뭐 요약하기, 명료하기가 있을 텐데 각각의 목적이 있어요. 예측하기는 글읽기의 목적을 설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게끔 도와주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질문하기는 내가 읽어야 될 부분을 집중하게 만들어줘요. 목집. 다음에 요약하기는 내가 다 읽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줘요. 왜냐면 불필요한 내용 다 빼고 중요한 것들만 요약하다 보니까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고, 명료화는 이해예요, 이해. 그래서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게 바로 명료화하기거든요. 내가 글을 읽다가 뭔가 어려운 단어를 만났거나 잘 이해가 안 된다. 명료하는 방법 바로 뭐예요? 어려운 부분을 찾아보거나
해당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단락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명료화는 이해를 위해서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모든 전략이 다 됩니다. 그래서 사전 찾거나 질문하거나 또는 다시 한번 읽어보거나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다 전략 교수들을 보시겠습니다. 다 전략 교수 세 가지 뭐 있었죠, 선생님? 기억나세요? 상보적 교수, 또 SQ3R, 또 KW의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습장의 총론책 그대로인데 이것만 보고 어떻게 상보적 교수인지 알아라고 하시면 안 되고 글을 쭉 읽어보시다 보면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문단을 읽어가면서 교사와 학생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당하는 글을 잘 이해하고 있는 과정인 거 보이세요? 그래서 뭔가 그냥 대화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읽은 글의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글과 관련된 구조화된 대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교사가 과학교과 수업에서 적용한 교수법의 명칭은 바로 상보적 교수였고 해당 교수법의 목적은 이 강론마다 목적이 조금 달랐긴 한데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보적 교수의 목적 자체는 읽기 이해력 향상입니다. 그래서 이 문단 읽는 글에 대해서 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측하기, 질문하기, 요약하기 등등등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학습장의 총론책에 따르면 이 상보적 교수의 목적은 초인지적인 이해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두 가지 다 답안으로 인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론책 둘 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키워드를 두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수업 장면에 사용된 네 가지 전략의 명칭을 쓰라고 했잖아요. 상보적 교수에 사용하는 네 가지 전략은 바로 뭐였죠? 예, 질, 요, 명이죠. 그래서 예측하기 어디서 찾으셨어요? 다음 문단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예측해 볼게. 이런 말을 통해서 예측하기를 실시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질문하기는 교사가 질문이 있는데 우주 비행사는 왜 압축복을 입어야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기, 질문 만들기, 질문하기, 그다음에 요약하기는 내가 요약할게 라고 하면서 이 문단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명료하기는 피가 끓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명료화하기 단계가 시험 문제에 2번 정도 꽤 많이 언급되었었는데 명료화하기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냥 자기가 모르는 어휘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게 바로 명료화입니다. 그래서 명료화하기의 전략으로는 그 문단을 다시 한번 읽어보거나 잘 모르는 어휘가 있다면 그 어휘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본다거나 잘 모르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모든 전략 전부 다가 명료화하기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 끓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자라고 하는 게 바로 명료화하기 전략인 거고 다시 읽어보니까 우주처럼 압력이 없는 곳에는 피가 부글부글 끓는다는 것을 의미하네 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질, 요명이라고 하는 걸 각각 찾아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 교사가 적용한 상보적 교수 전략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2가지 찾으실 텐데 첫 번째, 교사와 학생은 지도자 역할을 처음에 번갈아 가면서 해요. 그래서 초기에는 교사가 대화를 주도하면서 이 예질, 요명을 시범을 보이다가 점차 주도권을 학생에게 이양하고 교사는 필요한 경우에 도움만 주는 것으로 하는 것 맞는 설명이 되겠고 그다음에 4가지 전략은 단락별로 순서대로 한 번씩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죠. 주로 소집단 형태예요. 그래서 교사와 소집단 학생들이 같이 구조화된 대화를 나누는 거거든요. 맞는 설명입니다. 그다음에 해당 교수법은 글을 읽은 후에 읽은 글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아니라 예질, 요명이라고 하는 단계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구조화된 대화를 해요. 그래서 구조화된 대화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해당하는 문단에 대해 글에 대해서 읽기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제가 상보적 교수 정리한 이 강론책은 그 학습장의 총론책이에요. 아마 제 교재에 있는 책은 전부 다 김혜아 교수님 책일 텐데 김혜아 교수님 책 말고 학습장의 총론책 기반으로 문제를 낸 거예요. 상보적 교수라고 하는 것은 초인지적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과 또는 교사 간의 구조화된 대화 속에서 함께 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둘 다 괜찮고요. 그래서 상보적 교수의 적용 절차를 보시면 서로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고요. 4가지 전략은 단락별로 순환적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키워드 체크하시고요. 여기 있는 전략은 김혜아 교수님 책이에요. 그다음에 상보적 교수 전략은 주로 소집단 형태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맞는 설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한다는 것까지. 그다음에 여기는 옆에 있는 예시가
그 상보적 교수의 대화라고 해서 제가 문제를 만든 거죠. 이게 바로 그 학습장애 촉론책에 있었던 예시거든요. 그래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상보적 교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 한번 읽어보시라고 만들어 붙여왔어요. 그다음에 니은에 적용된 것은 이러한 두 문자 전략을 실제 이제 학생에게 지도하는 방법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크림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전략을 중재하기 위한 모형으로서 이러한 8단계를 거치게 될 겁니다. 이건 바로 뭐였죠? 전략 중재 모형이고요. 약설시구, 통진검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전 앞글자를 따가지고 약 설명하기, 시구, 통제된 연습, 통진검 1 이렇게 외우고 있었거든요. 이 각 단계마다 좀 키워드가 필요해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아까 제일 첫 번째 이러한 전략을 중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이 전략이 왜 중요하고 너가 언제 어떻게 쓸 것이며 앞으로 나랑 이걸 사용하도록 약속하자라고 하는 약속하기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전 검사 약속하기 단계에서는 보시면 이 전략 제가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뺄셈 받아내림을 하기 위해서 아수크림이라고 하는 두 문자 전략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 두 문자 전략을 통해서 얻게 될 효과, 그다음에 이것을 앞으로 계속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두 문자 전략 자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문자 전략이란 내가 외워야 될 문장의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한 가지로 만들어서 외우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알려준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는 학생에게 설명해 준 다음에 학생이 그 설명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말로 바꾸기 전략을 쓸 수가 있어요. 학생에게 설명해 준 다음에 그 설명 학생이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기 말로 바꾸기 전략. 그다음에 세 번째, 시범. 이제 교사가 두 문자 전략을 설명을 했죠. 그 두 문자 전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이제 아수크림을 따가지고 만드는 그것을 시범 보일 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큰 소리를 말하기,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로 표현해 준다는 거죠. 큰 소리를 말하기 어디서 봤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Think aloud? 어디서 봤었게요? 정서행동 장애에서 개념적 모델 5가지 중에서 인지주의적 모델에 따르면 인지주의적 모델에서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3가지? 2가지가 있었나요? 3가지가 있었나요? 자기 보고도 있겠지만 또 뭐 있었죠? 소리내어 생각하기와 사고 목록 기법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건 알 수가 없으니까 직접 말로 표현해봐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큰 소리로 말하기 전략, think aloud 같은 거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외연적 행동을 시범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중등 문제에서는 시범 보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범이 끝난 다음에 학생이 사용하는 것까지가 바로 시범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등 기출 문제에서 틀린 부분 찾는 부분이었죠. 네 번째는 이제 전략을 설명하고 시범을 보였으면 이제 학생이 그 전략 자체를 외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가 바로 구두 연습. 그 전략 자체를 암기하는 단계로 2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적 정교화 단계와 암송하기 전략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가지고 이 두 문자 전략 자체를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습 단계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통제된 연습 단계와 진보된 연습 단계가 있는데, 통제된 연습 단계에서의 키워드는 학생의 실제 학년보다 살짝 낮은 수준의 과제를 통해서 어떤 유능감, 자신감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 통제된 연습 단계의 목적인 거고, 진보된 연습 단계는 학생의 자신의 실제 학년 수준에 맞는 과제를 통해서 도전감을 키우는 것이 이 진보된 연습 단계예요. 도전감. 여기서는 자신감. 어디 있죠? 자신감과 유창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연습 단계이다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은 학생이 이제 그 배웠던 두 문자를 잘 사용하는지를 검사하고요. 다른 과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일반화 여부까지 보더라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일반화를 하는 4가지 단계도 봤었는데 거기까지는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뇌성마비 학생의 의사소통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선생님들이 2014년 기출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실 때 이것도 같이 봐주세요. 이 학생에게 치조음, 발음이 어려워요. 이러한 뇌성마비 학생에게 언어를 중재하고자 할 때 크게 2가지 카테고리가 있죠. 언어 중재할 때는, 의사소통 훈련을 할 때는 호흡 훈련과 그다음에 자세 조정 훈련 2가지가 있었는데요. 자세 조정 훈련 어떻게 하는 거였죠?
최소한의 노력으로 조음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세를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하면 치조음이다, 즉 혀가 앞쪽에서 발음 나는 거다라고 하면 고개를 어떻게 해주죠? 앞으로 숙여주어서 혀가 앞쪽에 잘 닿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자세를 말해요. 그래서 자세 조정 훈련이라의 목적스라고 한다면 선생님들 기억하세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조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세를 만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치조음 발성을 위해서는 고개를 앞으로 숙여서 혀가 이 치조 부위에 잘 닿을 수 있게끔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여기입니다. 그래서 자세 조정 훈련이라고 하는 것에 목적을 쓰시오라고 하는 것도 좀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이것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의사소통 지도에는 크게 호흡 훈련과 자세 조정 훈련이 있는데, 특히 자세 조정 훈련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조음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세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양수음과 치조음, 경구개음, 어쨌든 혀가 조금 앞쪽에서 발음 나는 것들은 고개를 숙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혀가 연구개음이라고 하는 뒤쪽에서 발음 나는 것은 고개를 젖혀주어서 혀가 잘 닿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자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사실 7, 8월 문제였는데 이것도 한번 내보고 싶었어요. 보조공학 사정 모델에서 중등에서는 AT 모델이, 유아에서는 SET 구조 모델이, 그 다음에 아직 나오지 않은 게 바로 HAAT, 인간 활동 보조공학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HAAT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간 활동 보조공학과 하나 더 뭐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이 네 가지를 찾아서 쓰는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사실 이건 7, 8월 문제 그대로이기 때문에 답은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여기서의 활동은 지금 학생이 참여하고자 하는 활동을 말해요. 그래서 쓰기 과제라고 하는 것을 수행하려고 할 때 HAAT 모델은 사정에 세 가지 원칙이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 풀었었던 거 뭐였죠? 실천적 사정이어야 되고, 계속적 사정이어야 되고, 또 생태학적 사정이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생태학적 사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간 활동 보조공학과 환경을 전부 다 고려해가지고 보조공학을 사정해야 되고, 실천적 사정이니까 지금 이 학생이 손을 사용할 수 없으면 이 손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인 것을 사용하는 기능적인 방법을 고려하는 거였잖아요.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말로써 이걸 조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실천적 사정의 키워드였죠. 플러스 계속적 사정은 한 번만 보조공학 사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이 보조공학을 지속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계속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활동은 쓰기 과제, 그 다음에 이 학생의 지금 인간 기술은 손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용하고자 하는 보조공학은 음성 인식 장치를 사용할 건데, 이 학생이 지금 속해 있는 환경이 시끄러운 환경이다 보니까 음성 인식 장치에 소음 제거 마이크, 괜찮으세요? 이게 바로 HAAT 모델에서 이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보조공학을 사정해 주는 거예요. 처방해 주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거 모든 것을 다 고려해야 시끄러운 장소에서 이거 절대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추가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생태학적인 사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게 우리 중등 기출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HAAT 모델에 해당하는 네 가지 찾으시는 거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붙여드렸잖아요. 여기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제가 여기를 낸 거예요. 문제를 바꿔서.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5번 문제에서 자극 촉구의 용암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여기는 강론책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촉구는 우리 반응 촉구와 자극 촉구가 있는 것처럼 반응 촉구의 용암도 있지만 제공되었던 자극 촉구를 용암시킬 수도 있고, 이거는 새로운 내용 아니에요, 선생님. 이건 어디 나왔었죠? 중등에서 행동 형성과 그다음에 이 자극 용암을 비교하는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탁 여기 매트에서 제공되었었던 숟가락, 포크, 젓가락 놓는 이러한 선제 자극이 변형되는 그게 바로 자극 용암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극 촉구의 용암은 처음 나오는 개념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셔야 되고, 이제 그 양명희 교수님 책에 있었던 용어가 무슨 용암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극 용암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용암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나왔던 신강론인 이성봉 교수님 책이나 다른 강론책을 고려해 봤을 때 자극 촉구의 용암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이 부분 좀 잘 가져가시면 좋겠다. 아마 그 식탁 매트 문제가 2015년 중등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벌써 한 7년 전이죠. 8년 전일 거예요. 이번 기출 문제 나오면. 그래서 벌써 좀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극 용암 나올 법하고, 자극 용암은 자극 내 촉구의 용암과 가외 자극 촉구의 용암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별해야 되는 자극이 도구,
개인데 이 개를 변별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개 그림을 제시하는 거, 이게 바로 가외자극 촉구잖아요. 가외자극 촉구를 점진적으로 개 그림을 반쪽에다가 완전 없애는 거, 이게 바로 가외자극 촉구의 용암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제공되었었던 빨간색이라고 하는 단어를 읽어야 되는데 이 빨간색 변별자극 자체를 빨갛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자극 내촉구의 용암이죠. 변별자극 자체의 크기, 색깔, 강도, 모양, 위치 이런 거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이라고 하는 글자를 바꿨다가 점점점 다시 까만색으로 이 빨간색 변별자극을 바꾸는 거, 이게 바로 자극 내촉구의 용암이 되겠죠. 그래서 바꾸어 주었던 그 변별 자극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극 용암이라고 하는 것 예시 봐주시고, 자극 형성은 좀 그 반대예요. 학생이 좀 정반응을 잘 보이기 위해서 처음에 굉장히 쉬운 자극을 줬다가 이 쉬운 자극이 점점 원래의 자극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자극 형성입니다. 그래서 숫자 2라고 하는 거를 궁극적으로 알기 위해서 처음에는 야구공과 배트 이렇게 주었다가 점점 이게 모양이 변해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2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학생에게 자극을 만들어가면서 제공되었었던 이런 좀 인위적 자극이 점점점 자연적인 숫자 2로 바뀌는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자연스러운 자극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은 자극 형성이다라고 봐주시고요. 제공되었던 변별 자극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자극 용암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 부분 좀 봐주시고 2015년 중등 기출문제 한번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가설 수립이에요. 가설 수립할 때는 4가지 포함되는 요소가 뭐였죠? 학습자, 선행사건, 문제행동, 문제행동 기능이라고 해서 여기를 채워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어요. 일단 선행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였죠. 과제를 제시하면, 수업 시작종에 올리면, 하기 싫은 과제를 수행해야 될 때, 이런 식으로 교사가 어떤 제공할 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다 뭉뚱글 썼는데, 과제가 주어지면 또는 수업 시작종에 올리면, 그 다음에 학생의 추정되는 문제행동의 기능은 바로 뭐였죠?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행동을 보여요? 자리를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있는 거죠. 이탈하고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가설 작성의 형식인 거죠.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 가와 나에서 그 포트폴리오든 수행평가에든 채점의 방식이 총 3가지예요. 둘 다 똑같거든요. 3가지 뭐가 있었죠? 겉목표 방식, 평정 척도 방식, 그 다음에 총체적인 채점 방식. 이거는 포트폴리오 평가와 수행평가 다 똑같습니다. 총체적인 채점 방식과 비교했을 때 겉목표와 평정 척도는 뭐라고도 부를까요? 분석적인 채점,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 같이 한번 강론책으로 확인해 보실게요. 여기 오시면 여러 가지 강론책을 실어놨어요. 첫 번째가 바로 겉목표 기록과 여기 옆에 있는 평정 척도 기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강론책은 아마 이승희 교수님 강론책이었을 거예요. 겉목표 기록에서 이미 정답이 나와 있죠. 겉목표 기록은 평정 척도와는 달리 무엇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행동의 유무만요. 하지만 평정 척도는 뭐까지 기록할 수 있죠? 내가 관찰하고 있는 그 행동의 정도까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와는 달리 겉목표는 그 행동의 발생 유무 정도만 알 수 있다. 이게 작년 초등 문제에서의 키워드였죠. 1화 기록과 비교했을 때 겉목표는 행동 발생의 유무만 알 수 있다. 하지만 1화 기록은 학생의 그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의 전반적인 모든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다음에 평정 척도는 이렇게 행동의 정도를 숫자로 표시해가지고 행동의 그 정도나 강도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그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 둘 다 관찰자 신뢰도를 구할 수 있어요. 해당하는 부분은 조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 거고요. 또 다른 강론책에서는 이거는 겉목표 기록 방식에서 행동의 유무를 기록할 수 있다. 키워드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수행평가에서 채점되는 겉목표 방식의 꺼낸다, 체크, 이렇게 닦는다, 체크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학생이 꺼냈는지, 닦았는지, 뭐 기록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바로 겉목표 방식이라고 하면, 평정 척도 방식은 겉목표와 유사하게 행동의 과정이나 결과를 판단하지만 단순히 유무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정도까지 기록한다라고 하는 키워드만 조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분석적 채점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여기는 겉목표와 평정 척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적인 이런 각각의 어떤 세부적인 하위 요소로 나눠가지고 유무나 정도를 기록하는 분석적인 채점 방식의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거든요. 장점은 이 학생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기록할 수가 있다는 거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분석적인 채점이 훨씬 좋겠죠. 하지만 좀 더 빠르게 채점하는 방식으로 총체적 채점 방식이 있습니다. 총체적 채점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글을 읽고 판단해가지고 단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시간이 적게 걸리긴 하지만 세부적인 어떤 평가는 어렵다라고 하는 게 총체적 채점 방식이에요. 이런 총체적 채점 방식에서 이런 평가의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벤치마크라고 하는 채점의 기준표를 사용할 수가 있다 정도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이 포트폴리오와 수행평가라고 하는 대안적인 평가를 할 때 이 평가의 결과를 이제 타당성 있게 신뢰성 있게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평가하는 방법이 두 개로 나눌게요. 분석적인 채점 방식과 총체적인 채점 방식이 있다. 특히 이 분석적인 채점 방식에는 행동의 유무를 기록하는 겉목표 방식과 행동의 정도까지 할 수 있는 평정 척도 방식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분석적 채점과 총체적 채점의 장점과 단점이 교차하죠. 얘는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얘는 굉장히 빠르게 평가할 수 있지만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이제 작문 문제인 거죠. 저희가 지금 글씨 쓰기, 철자까지 다 했고 작문 남아있어요. 작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쓰기 과정적 접근법 단계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가을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학생이 15분 동안 구성해서 쓴 글이에요. 어때요? 가을이라고 생각했을 때 찬바람이 분다, 날씨가 춥다 쓰고 끝인 거예요. 15분 동안. 이 학생은 굉장히 내용도 빈약하고 이 양도 적절하지 않은 거죠. 다음에 나는 학습장 학생 B를 위해서 특수교사, 일반교사가 과정 접근을 지도한 단계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계획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뭘까요? 맞아요. 일단 그 학생이 가을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 주제가 조금 명확하지, 주제에 대해서 조금 재설정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내용 어떤 아이디어 생성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학생이 쓴 글은 이 가을에 대한 주제에 부족하기 때문에 좀 주제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다음에 그 쓴 글은 주제와 관련해서 너무 내용이 빈약하기 때문에 쓰기를 위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외웠었던 글쓰기 준비 단계에서 주, 목, 유 어딨죠? 유형, 유독, 애교가 많아, 교, 이 6가지 외웠었을 때 여기서 가장 학생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필요한 것들 뽑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내용 빈약한 게 가장 커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이디어 생성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방법에서는 뭐 브레인스토밍, 그다음에 뭐 인터뷰하기, 마인드맵 작성하기 등등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생성해가지고 이 가을에 대한 글감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쓸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보시면 초안 쓰기 단계에서는 활동의 중점이 뭐예요? 내용 생성이요. 맞아요. 그냥 내용 생성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디귿. 이 내용 수정 단계에서는 이제 초고를 읽으면서 글의 내용에 중점을 두고 다듬을 거예요. 근데 이때 디귿에 들어갈 건데, 이 디귿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자연적 지원이라고 했을 때 자연적 지원은 뭐예요? 학생의 일상적인, 자연적인 상황에서 제공될 수 있는 지원들이잖아요. 자연적인 환경의 일부가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뭐 교사, 또래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 내용 수정 단계에서는 주로 누구를 활용한다고요? 또래, 맞아요. 그래서 또래 친구를 활용하는 것으로 이 수정 단계에서는 글의 내용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어떤 관점을 반영할 수 있게끔 또래 집단을 많이 활용합니다. 또래 집단을 활용해서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여기는 내용 수정 단계가 될 거예요. 반면에 리엘 활동, 편집하기 단계에서의 어떤 활동의 중점은 뭐였죠? 아까 우리 여기 있는 수정 단계 같은 경우에는 내용에 대한 수정이었다면 여기 있는 편집 단계 같은 경우에는 글의 기계적인 측면이었죠. 맞춤법, 어문 규정, 띄어쓰기 이런 것들의 중심 활동을 하게 될 거고, 지도 방법은 교사나 사전 찾기요. 맞아요. 이거는 또래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편집 단계에서는 주로 사전을 활용하거나 교사로부터 피드백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이 이상은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 쓰기 과정적 접근법은 너무 많이 나왔었기도 하고 이 이상으로 물어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 딱 한 가지 초등에 나왔었을 때, 물론 이건 초과정 문제이긴 했지만 이 단계들은
무조건 병렬적이고 딱 한 번만 거치나요? 아니에요. 글씨 쓰기라고 하는 것은 회귀성이라고 하는 것이 진더라.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편집을 하다가도 뭔가 내용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회귀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초등 기출문제 한 번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